예, 안녕하십니까. 임진혁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활용. 오늘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공공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강의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그간 기업가 정신 하면 창업, 기업가 정신 교육하면 창업 교육으로만 인식되었던 그런 인식을 본 강의를 통해 좀 바꿔보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도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공공 기업가 정신은 창업과 관련된 일반 기업가 정신에 비해서 연구 혹은 학습이 좀 일반적으로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거나 아직까지 그 개념 정의 가운데 많이 혼돈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학습하는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이쪽 분야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보다 진일보한 학문적 영역 개척에 노력을 한다면은 좋은 기회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대두되는 여러 이슈와 함께 접목시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 본 학습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에서 과연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요구되는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공공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만 필요한 거다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 각계에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응용될 수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파악하고자 함이 본 강의의 세 번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에서 정부 개입으로 전환한 후 정보 실패 및 접근의 비효율성은 새로운 시장 원리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선 180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회의론이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 대두되었습니다. 양극화라든지 빈곤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보다 개입을 해서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됐습니다마는 정부 실패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즉 정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접근의 비효율성, 정부가 개입하자 관료주의가 구축되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비효율성이 추구되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먼저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18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는 1800년대부터 이미 등장하기 시작된 것이죠. 불완전한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노동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업체를 소유하고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운동이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체라 하면은 소유주가 따로 있고 그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노동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 협동조합의 개념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업체를 공유하고 소유하는 그런 그럼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 바로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되자 개인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성과 배경들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틀을 갖추면서 무엇보다 빈곤층을 위한 사회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대대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의 등장은 이처럼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검토 과정에서 출현합니다.
협동조합 및 협회와 같은 사회적 경제 운동에 두터운 기반을 갖고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 서비스 공급 및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이 이전에 없었던 수요에 주목하는 것이 이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복지 정책과 변화와 관련하여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는 복지 축소와 민영화의 과정으로 인해 정부에 의한 직접 서비스 제공 방식이 퇴조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전통적 자선기관 및 기존 사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혹은 양극화 문제, 빈곤층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재원을 투입한 정책을 시작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점점 사회가 다변화되고 많은 요구가 발생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재원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부 정부 측에서 운영하던 공공기관들을 민영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유럽 사회에서는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복지의 사각지라든지 보다 활성화된 복지가 요구되는 그런 곳에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어떤 발달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유럽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맞게 보다 비즈니스 오퍼레이팅, 운영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미국에 등장한 것은 비영리 조직들의 상업활동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사회적 기업과 다소 차별화된 부분이죠. 즉,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영역에서 해왔던 여러 복지 업무들을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의 기업들이 이를 해결해 준 반면에,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이 상업적 영역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1960년대 말 비영리 조직들이 고용 창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 삭감과 관련됐습니다. 즉 1960년대 미국 정부는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 교육, 건강, 돌봄, 지역사회 개발, 환경 분야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거죠. 이러한 기금은 대규모 관료 조직을 형성하기보다는 대부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던 비영리 조직에게 제공되어 비영리계 조직이 정부 투자금, 정부 지원금으로부터 조직이 확대 창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경제 불안과 침체로 긴축 재정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비영리 조직들이 그간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과거에 비영리 조직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해오던 여러 사회적 활동들을 유료화, 즉 상업활동화하기 시작했던 것이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시작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상업적 활동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수용되는 폭넓은 의미로 변형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사회적 기업과 영국의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 차이를 간략하게 보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의 혁신적 비즈니스 활동으로 간주된다. 즉 비즈니스 활동이지만 그 주체가 바로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이다. 따라서 공공정책과 관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상거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정의된다.
즉 유럽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사업의 아이템 자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회적 목적을 향해 진행되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에 여기에 사회적 기업이 일부 상업적인 활동을 상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큰 차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 성장에 비해 실업과 빈곤의 문제에 취약한 복지 국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일하는 빈곤층이 확산되면서 여기에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에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기업은 민간과 정부로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는 재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해결은 되진 않고 오히려 사회적 수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에 점점 민간 영역과 정부 측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요구 그리고 필요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과 사회 서비스 공급체를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018년 상반기 기준 노동부로부터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 1978개사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기업은 지금 시대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앞서 설명드린 유럽과 미국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에 비해 협동조합의 전통이 취약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기부문화나 비영리 조직의 토대가 취약합니다. 즉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코퍼레이티브, 협동조합에서 시작이 돼서 복지 시스템을 사회적 기업에서 수요하는 형태로 반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이나 그간 해왔던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이를 상업화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확산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지 못하는 아주 취약한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럽과 한국에서는 복지국가가 재검토해야 하거나 이전에 없었던 수요에 주목하기에 국가의 정책 및 법적 지원 체제가 존재하지만 미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업적 비즈니스가 개발되어 공공정책과 관련성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법,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원을 받고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공성을 띠고 움직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세계 국가 혹은 연합과의 차별화된 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매우 유사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통이나 비영리 활동의 기반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취약하며 정부 정책에 의해 실업 및 사회적 서비스 사업을 하던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의 주요 주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주체는 과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그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던 그런 단체에 의해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Business with Social Goals, 즉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라는 용어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Business Organization with Social Goals, 즉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업체라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다소 다른 점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비영리 기관이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면 영리 활동, 상업적 수익 목적 창출의 목적을 두고 비영리 기관이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정의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비영리 기업의 목적 사업은 반드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그런 일을 활동하는 것에 국한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은 사회 경제 기반을 두어 일자리 창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지역 재생의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 조직의 기반을 두고 활동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 서비스 공급을 강조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민간사회, 시장과의 관계적 측면의 변화, 사회, 정치, 경제 등과 같은 환경적 내용들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형태를 갖춰야지만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명확히 개념 정의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 사회 가치 창출한다는 점에서 목적성을 두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자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 역사는 많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자면은 먼저 저소득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활동하는 수익벤처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정의입니다. 이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식 사회적 기업의 정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이다. 즉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이 개념은 유럽식 사회적 기업의 정의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제 및 수익 활동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보다 협의의 의미로 놓는 개념도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직체다라는 것이 보다 근대적인 현대적인 사회적 기업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회적 문제 해결, 시장 실패의 극복과 같은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벤처를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기업을 통해 해결하는 조직체다. 역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보다 미국식으로 접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적 방법, 수익 전략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보다 폭넓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기업의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첫 번째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점, 또 하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수행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 하에서 사회적 기업의 목적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사회적 니즈와 문제의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을 소유한다. 즉 사회에서 필요한 니즈가 뭐고 그 사회 안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사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공익적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도 좋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시중에 많이 사회적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느냐, 즉 사회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그 기업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지라는 잣대로 그 사회적 기업을 바라본다라면 보다 의미 있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단 여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의 운영은 일반 기업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일반 기업에서 실시하는 비즈니스적인 접근과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경영 기법들, 또 비즈니스 모델 접근법, 전략론, 마케팅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들이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을 차용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자원의 혼합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일반 민간 기업들은 소유자, 오너의 자본금이나 주주의 투자를 통해서 그 자원을 마련해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기업은 공공기관, 지원금, 여러 수익금 등 다양한 자원이 혼합되어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시장과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쟁적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경쟁을 사회적 기업끼리 한다든지 혹은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공공 분야가 활동하는 그런 시장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과도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또한 유연 감수성을 갖고 사회적 가치와 경쟁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잉여 이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바로 민간 영리 기업과는 다른 부분인데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일반 기업은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든지 혹은 오너의 이익, 잉여금으로 남겨둔다든지 혹은 직원들에게 재배포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서는 이들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쭉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운영 목적 등을 설명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최광의의 개념, 가장 넓은 개념, 광의의 개념, 그리고 협의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먼저 최광의의 개념에서는 사회 문제, 공공 문제를 기업적인 방식을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기업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해서 이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최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최광의의 개념에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시민사회단체의 수익사업, 종교기관의 수익사업도 바로 최광의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 수도원에서는 그 성직자들의 어떤 복리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광의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한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런티어 섹터, 자원봉사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를 포괄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자선단체와 자조조직을 포함합니다. 즉 생활협동조합,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에 이 광의의 개념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협소하게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적 기업을 바라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딱 법적으로 어떤 규격과 형식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주는데 바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 규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 바로 협의의 개념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을 사회적 기업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정부에서 정확한 지원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고자 한다면 협의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책임, 또 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까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런 최강의 개념의 사회적 기업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사회적 기업의 특징, 일반 민간 혹은 영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많이 혼성된 형태의 조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비영리 조직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조직 사이의 교차점에 위치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둘 다 보유한다는 것이죠. 즉 조금 어렵죠. 우리가 전통적 비영리 조직은 자선단체라든지 기부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 그리고 이와 반대로 경제적 가치 창출, 영리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통적 영리 기업 둘 다의 모습 혹은 이의 교차점에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 변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얻고자 하며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자원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특징으로 혼성적 조직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에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오른쪽에는 전통적인 영리 조직의 특징을 보유한다면 이것이 사회적 기업은 이 중에 특정 섹터, 영역에만 국한되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영리 조직의 측면에서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특성에서 이를 모두 두루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칼로 무자르듯이 이걸 하면 사회적 기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라고 정의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은 혼성된 조직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시장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시장 지향성이 뭡니까? 영리를 불가피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민간 기업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통적 비영리 조직이 사회복지, 보건,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무료나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재화와 사회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 활동은 조직의 재정적 안정성을 갖추게 하고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수익 활동은 지속적인 영업 활동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 유급 노동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표됩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목적이 사회적 문제라든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지만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민간 영리 기업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장 지향성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자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업의 존립에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칫 수익 활동에 큰 비중을 둘 경우 조직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조직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 경영진이나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활동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자원의 혼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신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 비영리 기업의 수입 중 절반은 관련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각종 수입이며 기부금이 20%,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미국의 비영리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50% 정도는 자신의 영리 추구 활동을 통해서 그 기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의 자원은 시장뿐만 아니라 정보보조금과 같은 공공 영역의 자원과 기부금, 회비와 같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자원들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시장 자원, 즉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서 발생되는 자원,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그런 자원, 더불어 호혜적 자원, 여러 기부금이라든지 회비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자원이 두루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자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어찌됐든 간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민간 기업보다는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에서는 복합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투명한 조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일반 민간 기업은 어찌되었던 간에 주주나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경영 방침이 결정되는 반면에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보다 투명한 조정을 통해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매우 지역사회 지향성을 보이는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사회 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 이해관계자들의 욕구에 기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사회적 목적이 거창하고 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니즈에 부합되느냐 이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사회적 기업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무리 그 목적성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때 이때 그 사회적 기업은 보다 의미 있게 대중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루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를 발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혹은 우리나라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인데 그 방법론적으로 미국식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기관이 자신의 고유 목적 사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개념에서 이해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공공 영역에서 해왔던 일들을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라는 측면에서 공공정책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유럽과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다소 차별화된 점은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형성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태생됐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는 최근 들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고 그런 활동이 바로 유럽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소 차별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최근에는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사회적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는 기업가 정신, 그중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민간 영역의 기업가 정신과 어떻게 또 상이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방법, 전략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회적 기업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수익 구조 달성, 즉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겠죠.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비영리 부문에 대한 기금 지원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수익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유럽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지원금이 감소되면서 불가피하게 그간 사회적 혹은 공익적 목적을 갖고 해오던 활동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고 이때 요구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형태는 사회적 가치 창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 실패 해결 등의 특징을 포함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전에서도 기업가 정신의 배경, 정의, 그리고 함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업가 정신 자체에는 어느 정도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업과 구분되는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의 특징인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보다 더 진일보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에 보다 큰 목적성과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차별화된 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에서는 개인적 지식과 기술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적 재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수익 창출이 고유 목적이 되겠죠. 또한 이익 발생 시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이익 추구를 위한 기업가 정신의 하나의 형태라면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는 집합적 지혜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장기적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요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 수익 창출이 그 수단이 되고 발생한 이익은 사회를 돕고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어떤 구성 요소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우수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 기업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 기회 요소, 새로운 방법 등을 결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이익으로 기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성향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천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문제 해결과 변화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기업가 정신 혹은 민간 기업에서 추구하는 활동과 가장 차별화된 구성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가치를 향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활동이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 사회적 기업의 구성 요소는 일반 기업가 정신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 요소는 유사하지만 구성 요소의 내용과 구성 요소의 방향성은 일반 기업의 기업가 정신과는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혁신성입니다. 기업 성장과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을 제품 생산에 새로운 기술 혁신과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혁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입니다. 이 혁신성에서는 앞전 강의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다. 또 새로운 것들의 자원의 결합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혁신성은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의 혁신성은 물론 사회적 기업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방안이나 경영관리 측면에서 보다 혁신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에서의 혁신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은 새로운 기회와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 운영과 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은 완전히 혁신적인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운영 방식과 또 사회적 기업 운영의 자원 동원을 위한 측면에서 혁신성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또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이외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의 측면에서 혁신성을 모색하게 된다. 먼저 자원 동원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원을 동원하여 자원 혼합의 실현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즉 일반 민간 기업에서의 자원 동원은 투자금을 유치한다든지 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국한된 방면에서의 자원 동원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에서의 자원 동원 측면에서의 혁신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여러 자원을 혼합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의 혁신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는 진취성입니다. 진취성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으로 조직의 활동 지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취성은 먼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 역시 수육 활동을 하기에 시장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대응이 필요하기에 새로운 시장의 진입 가능성과 수요자의 특성 변화 탐색 등을 통해 진취성을 발현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생산적 조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성능,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진취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사회적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 영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즈니스 활동, 영리 추구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하듯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들여다보고 고객을 들여다보면서 고객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노력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진취성이 사회적 기업에서도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 감수성입니다. 새로운 시장 영역의 진출이나 제도의 도입으로 성공에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행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회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바로 위험 감수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험 감수성은 지난번
앞전에 그 기업가 정신의 이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무모한 도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감수성은 calculated risk, 계산된 위험이라는 것이죠. 즉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만큼의 위험이 있지만 이를 잘 해결하면 내가 투입한 혹은 희생한 위험보다 더 큰 보상과 혜택, 가치가 있을 거라는 판단, 이것이 바로 calculated risk, 계산된 위험인데 이런 계산된 위험을 갖고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죠. 이런 역량이 바로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가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에서 조직 운영 방식,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자원 동원 방식, 사업의 확장 등에서 기존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은 도입될 수 있겠다. 이러한 과감한 도입은 위험이 수반되지만 이를 수행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성향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위험 감수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의 위험 감수성은 조직의 운영 방식, 지배 구조, 자원의 동원 방식, 사업의 확장 이런 영역에서 위험 감수성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서 쭉 좀 개념적인 것만 살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회적 기업의 핵심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다양한 자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를 받아들여 잘 혼합하여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데 여러 기업가 정신의 요소는 고유한 혹은 영리 추구의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도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화면은 그 유명한 탐스 슈즈입니다. 즉 바이원 기브원으로 유명하죠. 한 나라의 신발을 사면은 나의 이름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탐스 슈즈의 창립자 블레이코 마이커스키는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중에 불안 환경의 아이들을 보고 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해줄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바이원 기브원 이벤트를 고안하면서 탐스 슈즈를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 손꼽게끔 하는 성과를 보였죠. 만약 이 창립자였던 블레이코 마이커스키는 내가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겠다라는 관점을 같이 찾는다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탐스 슈즈를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고객 친화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렇게만 접근을 했을 것이죠. 하지만 탐스 슈즈의 창립자는 그보다는 여러분이 신발을 사면 우리 사회적 약자인 불우한 아이들에게 신발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모토, 이를 잘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탐스 슈즈를 잘 홍보할 수 있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트리플라넷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리플라넷의 창립자는 김영수 대표인데요. 재학 중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소셜 벤처 대회에서 스마트폰으로 나무를 심는 아이디어로 당당하게 입상하면서 이 트리플라넷을 널리 알렸는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게임들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보는 그런 여러 광고들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나무를 심어주는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시켰습니다. 즉 광고주는 어찌됐든 간에 온라인상에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광고해야 되는데 트리플라넷이라는 곳에 광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광고 비용이 오프라인에
나무가 심겨지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누릴 수 있겠고, 고객 역시 단순하게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임을 함으로써 나에게 게임에 대한 즐거움도 주지만 내가 본 광고로 인해서 어딘가에 나무가 심겨질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긍지를 갖게 됩니다. 또 이 트리플라넷이라는 기업은 이들을 잘 중개함으로써 또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병행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같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업가 정신입니다. 공공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영역에서 가장 덜 연구가 되거나 확산되지 못한 그런 영역입니다.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와 또 학습이 필요하기에 지금은 개념 수준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기업가 정신의 연구와 적용은 공공조직의 성과 향상 및 혁신성 확보라는 목적하에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다양하며 고도화된 행정 수요는 민간 영역의 자원 활용을 요구하면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업가 정신이 점차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 공공조직은 기존의 독자적인 공급자 위치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 및 조직과 협력 또는 경쟁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민간 영역과 대응한 수준의 성과 창출 및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의 발현입니다. 초기 공공 영역에서의 기업가 정신은 그 개념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점차 그 독자적인 항목 영역을 구축해 왔으며 그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가 정신 영역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영역은 최근 들어서 조금 그 연구자들이 늘어나거나 논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공공기업가 정신의 태생은 1980년 신제도주의 경제학에서 파생된 신공공관리론에서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공공부문은 민간 영역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자율성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인데 여기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계층적이고 전문화된 업무, 명문화된 규정과 절차를 강조하던 전통적 공공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학자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주목한 신공공관리론이 제시됩니다. 정부는 작게 움직여야 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간 분야의 어떤 효율성, 경영의 관리 방법론을 공공 분야에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내용이고, 이를 통해 공공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공공관리론이 초기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마는 곧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공공부문의 환경과 민간부문은 다르기에 공공부문의 민간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행정이 추구해온 민주성, 형평성의 가치가 어떻게 민간 영역에서의 가치와 동일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상충관계,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에 사실 공공기업가 정신은 1900년대 후반에 조금 뜸해졌다가 다시 강조된 것이 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 다변화됨에 따라서 공과 사를 막론하고 어떤 조직에서든 혼자의 힘으로 발생된 문제,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래 이제는 민과 공공기관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시 한번 공공부문에서의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신공공관리론을 기초로 공공서비스의 민간 부분과 NGO와 같은 제3의 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뉴 거버넌스 티어리, 신거버넌스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거버넌스론에서는 상호 독립적, 자원 교환, 개임적 상호작용, 국가로부터 높은 자율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자치 조직 간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즉 자치적인 역량을 갖고 정부로부터 중앙기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운영이 되는데 그 관계는 서로 네트워크로 구축돼야 되고 그 안에서는 서로 자원이 교환돼야 되고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개임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거버넌스론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정부의 역할은 기업가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시장의 기회로 전환, 투자 기회를 조성하거나 민간 부문 성장을 독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면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정부, 기업, 시민 간 연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관계자가 연합 선선을 구축해야 된다. 국가 재정이 둔화되거나 긴축 재정 등을 대비하여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번영과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발생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과의 큰 차이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여러 효율성을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다면 이 신거버넌스론에서는 사회가 복잡 다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과 사, 민간, 제3의 등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종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공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 맥을 상호 달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따른 정부 조직의 적응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조직 구조로 견역 필요성과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있어 수반되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새로운 이익의 확대와 기회를 창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죠. 또한 정치, 경제 체제의 변화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 사회적 수요의 증가, 새로운 기술 및 복지, 교육, 빈곤, 범죄, 노숙자, 보건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통적 역할과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 선택지가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복잡 다변화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사회 문제를 과거에는 민간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이를 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이었다면 최근에는 민간의 효율성을 토대로 정부가 이를 관리하자가 아니라 이런 사회 문제를 모두 끄집어 놓고 민과 관이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가자라는 것이 바로 신거버넌스론의 공공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죠. 초기 공공기업가 정신의 연구는 민간 영역의 기업가 정신이 작동하는 원리를 차용하고 공공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었죠. 동시에 거래 비용 최소화를 통한 민간과 공공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정보활동을 지향합니다. 초기의 연구들은 공익 추구의 목적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혁신 요인이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을지를 탐구했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파생된 기업가 정신이 행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공공 영역 내 기업가 정신에 대한 특성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다소 진행되면서 공식적으로 공공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파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기업가 정신은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민과 간이 협업을 형태로 진행하자 하는 것이 공공기업가 정신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공공기업가 정신의 내념을 여러 학자들은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하게 정의를 했는데 학자마다 정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세입원을 창출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교육을 늘려 시민 참여를 돕는 행정 책임성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이다 라는 관점, 즉 시민 활동의 참여를 공공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정의한 개념이 있는 반면에,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적용하는 끊임없는 시도다라고 정의한 개념입니다. 즉 이는 공공 서비스가 굉장히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것을 들여와야 한다는 관점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조직과 운영상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목적적, 조직적 추구가 공공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정의한 학자가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상호 독특한 배합에 의거 시민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다라는 현대적 개념으로 제시한 학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창조, 설계, 실행이라는 전체 혁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 다수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노력인 집단 기업가 정신이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신거버넌스론에 가장 부합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업가 정신은 어떤 특성을 보이고 효과를 보이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추구되는 기업가 정신의 특징은 공공 영역에 갖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즉, 전통적인 행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목표, 모호성의 문제 및 민간에 비해 적은 이익 구조 해결, 의사결정에 대한 낮은 자율성, 투자 대비 낮은 이익 수준에 대한 문제 등을 회피하고 바람직한 공공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서 공공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이 현재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공공조직은 세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 시장의 고객에 비해 수요자의 정보가 덜 노출되었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공 영역에 대한 명확하고 세심한 분석이 요구되며 실패 사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공공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기업가 정신은 공공 영역 및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독특하고 희소한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 및 기회를 확산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의 뚜렷한 특징이자 요구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공공조직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공공기업가 정신은 그간 해왔던 관행, 매뉴얼, 관료주의적인 절차를 벗어나 서비스의 제공 능력을 높이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에서 고위 공무원, 우리가 SES라고 하죠. Senior Executive Service,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모델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즉 미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평가받을 때 얼마만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업가 정신에서의 구성 개념입니다. 사실 기업가 정신의 구성 개념은 그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든 공공기업가 정신이든 혹은 민간 부문에서의 기업가 정신이든 그 구성 개념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밀러 등이 제시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등 3대 요인 혹은 5대 요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공기업가 정신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창조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혁신적인 것인데요. 공공부문에서에 대한 혁신성은 공공조직이 이전의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라는 개념입니다. 혁신성은 공공 서비스 제공 문제, 조직의 구조 개혁 혹은 업무 과정상의 발전과 같은 다양한 공공 문제를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일련의 탐색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구성된 조직 구조와 행동 양식을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조화되고 관료적인 공공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체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보다는 과정상에서 절차상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구현해서 이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냐 펼쳐갈 것이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공공기업가 정신의 구성 개념에서의 혁신성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상에서 조직구조, 혁신적인 행동 양식을 혁신적인 형태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혁신성의 의미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공공기업가 정신에서의 혁신성은 일반적으로 혁신성이 지닌 본질은 급진적이고 변혁적이지만 공공조직의 경우 민간 조직에 비해서 위험 요소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지므로 급진적이거나 변혁적인 혁신을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공 영역의 것은 형평성과 또 절차적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급진적이거나 변혁적인 방법으로서의 절차적 방법의 적용은 현실적인 한계를 갖게 되고 또 이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행동에 모든 책임이 기결되기 때문에 급신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조직에서의 혁신성 추구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구조나 가치의 발견보다는 다소 제약된 범위일지라도 기존의 가치를 재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기존에 구축해 놓은 자원들 토대로 이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을 이해하고 이를 재조합하고 재구성할 때 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관점에서 혁신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개념은 준치성입니다. 미래의 성과 달성을 위해 취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역량과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 새로운 사고방식의 적응, 실패에 대한 책임성 등이 조직의 진치성을 판단하는 주요 변수가 됩니다. 사실 진치성은 민간 영역에서는 일종의 도전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이루고자 하는 의지, 이런 도전 정신이 진치성인데 공공 영역에서의 진치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 그리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적응, 또 실패에 대한 책임성, 이런 개인 역량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위험 감수성입니다. 정부 조직이 보다 경쟁적이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탐색하고 예측되지 않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실패에 대한 대비를 뜻하기보다는 사소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사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위험 감수성은 가장 접목시키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험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때로는 해오던 절차를 역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위험 감수성을 취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또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규정과 절차, 내규 및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 법규, 내규가 없는 항목에 있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위험 감수성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규제에도 포지티브 규제가 있고 네거티브 규제가 있듯이 이를 위험 감수성 요소를 매뉴얼에 없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이 위험 감수성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가 보다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는 사례입니다만은 공공기업가 정신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노원구의 1만 원의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노원구의 자살률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1위였습니다. 구에서는 이런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즉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수많은 재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그다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지역 통장들에게 단 1만 원의 수당과 사회복지사라는 명패를 제공합니다. 이때부터 노원구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 699명은 노원구 전체를 누비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관찰하고 그들을 돌봄으로써 노원구 자살률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원구의 1만 원 행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이 공무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큰 재원을 투입하지도 않고 성과를 이룬 것이 바로 진정한 기업가 정신, 이것이 공공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또 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인정해서 포상하는 이벤트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공무원이 제시한 아이디어인데, 주말이면 시는 공용 차량을 저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행복 카쉐어 프로젝트로 한 해 820가족 3,700여 명의 이용 혜택을 누리는 이런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이런 한 공무원의 기업가 정신이 없었다면 공용 차량은 주말에 당연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량에 불과한 것이 한 직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공무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회 구성원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성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공기업가 정신의 효과 발현 사례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말하는 소화기를 또 개발하게 된 것이죠. 시민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액이 1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착안해서 초기 화재 시 소화기를 잘 사용하면 총 400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통계에 근거하여 이 공무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음성으로 말해주는 말하는 소화기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순천시에서는 오후 7시 정시퇴근제,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정책 일몰제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직장 문화를 개선해 공무원의 삶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기업가 정신은 그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 진취적인 생각, 또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이런 것들로 갖고 있는 재원들, 공공 분야에서 갖고 있는 재원들을 얼마나 시장과 대중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내뱉느냐, 제공하느냐라는 관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 빈곤, 소득격차, 고령화, 이런 문제를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머리를 싸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 방안을 찾았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일반 민간 영역에 오픈해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해결책을 지닌 민간 영역의 민간 부문을 공공 영역과 같이 협업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공공기업가 정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발현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